사실 시장 침체가 그냥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땠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프리즈 서울 기간에 되게 많은 해외 갤러리스트들이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물어봤어요. 좀 친해진 갤러리스트들이나 여쭤봤는데 한국인들은 안 사던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갤러리 분들이 장사는 못하는데 1년 내내 너무 바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계 전반은 좀 분주하고 뭐 여전히 좀 팽창하고 있는. 예술에 지나치게 빠진 자들의 리얼 토크쇼 예술 탐닉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이지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이번 회차를 그래서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올해 미술계 이슈 총정리 결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가져왔거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거든요. 근데 되게 오늘 저만 설렌 것 같아요. 왜죠? 올 초로 살짝 돌아가 보셨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공중파에서 미술 예능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머니 노아트. 사실 노머니 노아트 말고도 OTT에서는 원 얼스 아트피아라는 게 나왔었고요. MBC 에브리원에서는 미술랭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이 미술의 예능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간 공식 발표하러 네. 오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에서 합니다. 원하시는 작가님들 있을까 그랬더니 일단은 70%가 반감. 아직은 그런 예능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거기서 나와서 좋았다는 작가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성향이고. 섭외 같은 게 왔었는데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JYP나 SM이나 뭐 자기네 취향, 자기네 아이덴티티랑 맞는 가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잘 나가는 갤러리 오너나 재밌다. 벌써 나와서 그걸 픽업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렇게 차라리 제안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안 본대요. 보통은 시청률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최고 시청률로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대였었고 보통은 0.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청률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긴 했던 것 같아요. 전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 아트스타 코리아 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14년에 하면서 굉장히 좀 미술계에도 다른 화제가 이슈였죠. 예, 네. 됐었죠. 거기서는 좀 더 어떻게 창작을 해가고 협업을 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의 결과물로 오디션의 개념으로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요건 접근이 아주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렉터들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 표를 던지고 거기에서 취향이 더 많이 몰리는 쪽의 사람의 작품이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여서 어떻게 작품을 보고 어떨 때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가 라는 걸 좀 일반인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일반 관람객들이 작품이 창작되기까지의 과정,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과정을 볼 수 있는 좀 아주 드문 기회? 저 어제 밤 늦게까지 봤거든요. 진짜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유튜브로 노머니 노아트 보신 거예요? 예, 유튜브로 보고 그러니까 또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자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거는 사실 재밌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사실 미술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좀 먼 얘기 같은 그런 약간 좀 종목이긴 해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좀 먹더라도 적합한 시도라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작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기능들을 프로그램에서 잘 소화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문의 할까요? 네. 좋은데? 합의되셨어요?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30일 국회에서 미술진흥법이 통과됐었는데 이때 이제 주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이 제도가 쉽게 말해서 미술계에서 흔히 취급권이라고 해서 작품이 재거래될 때 일부 수익이 다시 작가에게 가는 그런 제도인데 작가의 작품이 제일 처음 판매가 됐어요. 박서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팔았던 작품은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판매가 됐겠죠. 그렇겠죠. 재판매고 재판매가 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득은 누가 보느냐? 유통을 하는 쪽이랑 기존에 그 작품을 소장했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작품 가격이 이렇게 높아가는데 작가한테 돌아온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판매 차액에서 몇 프로의 요율을 둬서 그만큼 작가한테 줘라. 사실은 이제 제일 반겨야 될 쪽은 작가예요. 제일 반기를 들고 반대를 많이 했던 데는 유통하시는 곳들이죠. 그런데 그 추구권이 해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저 추구권 때문에 작가한테 내가 추구권으로 몇 프로 받았어 라고 하는 작가를 만난 적은 저는 없거든요. 작품이 판매가 돼도 카피라이트 이제 이미지에 대한 카피라이트 작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구권이라는 것이 되려면 이제 수많은 어떤 절차와 레퍼런스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행정적인 과부하, 리세일 되는 것들도 다 이제 관리를 해서 새로운 절차 하나씩을 더 자꾸 붙이는 게 아닌가. 현실성이 이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좀 우려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트래킹할 것인가. 2차 시장 중고거래인 건데 그 시장을 다 트래킹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컬렉터 간의 프라이빗 세일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작품이 항상 오르는 거는 또 아닌데 작품가가 낮아진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추구권이 실행이 되면 사실 좀 뒷거래나 이런 게 사실 좀 투명하지 못한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100%는 할 수 없지만 옥션이나 좀 공개가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부터 먼저 적용이 될 것 같고 행정이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되겠지만 좀 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제가 목수예요. 그리고 제가 집을 짓잖아요, 한옥을. 근데 이 한옥이 내가 10년을 기울여서 만든 예술품이야. 내 마음은. 근데 이게 리세일이 됐어요. 그럼 이 한옥을 지은 사람도 이게 퍼센트를 단지 이제 미술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어찌되건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내가 생산품을 생산했고 누군가가 그걸 샀는데 그거를 내가 내 물건인데 파는데 줘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것보다는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꾸준히 조금씩 사주는 게 훨씬 일단은 팔려야 리세일을 하지. 2차, 3차로 거래 때 추구권 받는 작가분들은 그거 없어도 잘 살아요. 한 번도 컬렉션이 돼본 적 없거나 자신의 재료비는 이제 벌 수 있는 1년에 얼마만큼 뭐 환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떤 진입장벽을 구매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좀 더 실용적인 것을 작가라든가 미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예술가들의 권익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더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토픽은 미술시장 침체. 작년이 워낙 호황이었고 그 일조 시대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어떤 조정이다 침체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이러면서 뭐 미술이 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업종별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21년, 22년에는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 구매자가 계속 올라가요. 특히 페어를 하는 월에는 그 매출액이 아주 급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3년에는 사실은 이제 굵직굵직한 페어들이 있을 때 굉장히 침체가 됐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반전이 매출액은 급감을 하는데 전시, 미술관 이런 게 들어가는 매출액은 올라갔어요. 취미나 취향 쪽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된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 현상 같아요. 이게 잠재적인 컬렉터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향 기반의 시장은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문득 들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급감한 게 맞거든요. 사실 경기 변동에 영향이 벗어날 수 없는 해였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나 뭐 낙찰가 모두 감소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너무 갑자기 6천억에서 1조로 급상승하면서 착시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컬렉터의 페르소나를 생각해보면 50대에서 60대 정도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컬렉터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20대까지 컬렉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래서 시장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판매액은 발표 안 하지만 방문객 수는 발표해요. 20% 늘었다, 18% 늘었다. 그리고 저 미술관 가보면은 관람객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난 걸 느끼잖아요. 저변이 좀 확대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작년에 팽창하고 뭐 프리즈나 이런 좀 국제화되면서 거래는 좀 줄었지만 미술계 전반적으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거래는 줄었지만 좋은 전시 많고 관람객 많고 또 해외와 협력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갤러리 분들이 장사는 못하는데 1년 내내 너무 바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계 전반은 좀 분주하고 뭐 여전히 좀 팽창하고 있는 한국에서 꼭 전시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네. 지금 미술 시장이 1조를 찍고 약간 침체기로 보이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할 때는 급성장했다가 좀 이렇게 한번 거품이 또 빠지고 결국은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면 한번 진입하는 게 어렵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코비드 전에 있던 시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땠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프리즈 서울 기간에 되게 많은 해외 갤러리스트들이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좀 친해진 갤러리스트들이나 한국인들은 안 사던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부에 좀 비춰지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관람객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 미술 시장이 이 티켓 값은 측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미술시장 실태 조사라는 게 있고 지금 네. 저희가 뭐 1조니 6천억이니 하는 거는 이제 그 조사를 기반으로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 거래도 지금 안 잡히고 맞아요. 있고 그 어디까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 관람이 많아지면서 되게 이제 맞아요.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의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걸 맞아. 조사하고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조사라는 건 사실은 좀 용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생각했냐면 대표님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미술 시장이 좀 이렇게 크게 잡혀야 사업을 하기 되게 용이하거든요. 저희가 어디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분명 예술은 엄청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전시를 가는데 왜 여기가 떡볶이 시장보다 작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근거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걸 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하기사님 굿즈 입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9만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잡히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정확하게 잡혀서 미술 시장이 좀 제대로 짚게 되고 단순히 좀 거래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카운팅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다른 키워드로 저희가 가져온 게 공공 부분에서의 지원이 감소되는 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비합리 비효율 쪽을 개선한다,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영화나 출판 쪽은 완전히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사실 미술 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또 아쉬운 공공지원 제도에 좀 철폐가 몇 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만 보자면 미술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작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체감적으로는 그래요. 다들 지금 작가 사이에서는 내년에 지금 엄청 예산이 없대, 예산이 깎였대, 지원을 받을 수 없대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르코 최근에 뜬 것만 봐도 작가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았더라고요. 체감적으로 엄청 크게 느껴진 상황이고 굉장히 내년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시장 얘기도 했지만 시장 침체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한테까지도 지장이 올 수 있는 지금 지원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에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가들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를 끝으로 혹은 내년을 끝으로 조금 없어지는 공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좀 퉁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세부 항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화누리 카드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되게 크게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몇 년 사이에 또 스타트업 지원해주는 사업도 또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항목별로 좀 달라서 뭔가 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순간은 지원금이 끊겼을 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이제 세밀하게 흔히 말해서 스텔스 지원 같은 것을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자생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급작스럽게 좀 바쁘지 않은가. 어떤 텀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초창기에 문화예술 지원 처음 출발할 때는 아티스트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창작 중심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산업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정책단에서는 미술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작가한테 다이렉트로 가던 지원이 지금은 좀 예비전속 작가제처럼 생태계 안에서 갤러리를 통해서 작가를 지원하게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이 다 깎였어. 이렇게만 보면 이제는 없어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 지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고 여기 안에서 어떤 주체들을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의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레지던시 얘기가 조금 나와서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예산이나 제도 묶어서 하면서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아트 플랫폼부터 대전의 태미, 난지까지 사실 여러 군데를
레지던시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인천에 그 자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단다. 뭐 이런 말이 들리고 아 대전은 시장님이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시각은 안 한다더라. 난지는 복합문학 공간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인데 결정이 진짜 이렇게 손바닥 탁 뒤집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가지의 핫토픽을 각각 뽑아주신 것들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1부는 우리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좀 더 밝은 미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